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 안경점. 교복을 입고 있는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안경점으로 몰려들어와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한국인 안경사는 진정하라며 학생들을 달래보지만 어째서인지 외국인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안경사가 친절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자 외국인 학생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은 길거리 안경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명문 의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에르 듀랑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약 3년여의 치열한 의과 고등학교 생활을 끝낸 기념으로 학교에서 추진하는 한국으로의 졸업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다르게 사실상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의과 고등학교의 재학생이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 한 번의 수학여행이나 소풍 없이 오직 의학과 과학 공부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해부학, 생리학, 화학, 물리학을 공부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의대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국으로의 졸업 여행은 제게 너무나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호기심과 모험심이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소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저와는 다르게 제 친구들은 왜 굳이 가난하고 볼 것도 없는 나라인 한국으로 졸업 여행을 가야 하냐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저의 절친한 친구인 앙투안 르클레르는 피에르, 우리가 스위스나 이탈리아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놔두고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야 하는 거야? 한국이라니 거기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지?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클래스의 대부분 학생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는데요.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아니야? 거기 음식이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없다던데? 영어도 잘 통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소통해? 그 같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동양의 후진국으로 가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저 역시 한국에 대해서는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그 나라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놀랐던 건 한국의 인프라가 절대 가난한 나라의 인프라가 아닌 오히려 부유한 유럽 국가들보다 더욱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깨끗한 화장실, 무료 와이파이, 심지어 공항 내부에 있는 문화체험 공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받은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기차의 속도, 깨끗함, 정시성 모든 면에서 파리의 아리알보다 훨씬 우수했거든요. 특히 프랑스의 중심 수도인 파리를 제외한 외곽 지역들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낙후되어 배드타운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서울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떤 지역을 가봐도 도시의 치안이나 인프라까지 단 하나도 낙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마트를 한 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까지는 버스로 40분, 도보로는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랑스 가정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량으로 장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굳이 차를 타지 않고서라도 걸어서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 시설들이 길거리 곳곳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간단한 장을 볼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마저도 길거리에서 상당히 자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제가 머물렀던 호텔 근처만 봐도 반경 200m 안에 편의점이 3개, 마트가 2개, 약국이 1개, 카페가 5개나 있었습니다. 이런 밀도는 파리 중심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형편없고 낙후되어 있는 프랑스의 도시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은 생활편의 시설이나 병원 인프라가 심야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병원들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밤 8시 이후에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본 저의 친구들은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은 몰랐다며 그때부터 선입견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수학여행과 달리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졸업여행의 특성상 저와 절친한 친구들인 루시안 마르탱, 소피 베르나르 그리고 앙투안 르클레르는 그룹을 만들어 한국을 더 깊게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시안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국인 펜팔 친구와 연락이 닿았다면서 그 친구가 한국 여행 가이드까지 해주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한국인 친구의 이름은 김태민이라고 했어요.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쇼핑몰에서 저희는 한국인 펜팔 친구 태민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와 똑같이 평범한 고등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던 태민 씨는 루시안과 각별한 친분을 가진 사이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이 직접 한국 여행을 가이드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 일단은 저녁을 먹자며 저희를 데리고 서울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도착해 태민 씨와 다 같이 삼겹살이라는 한국 전통 요리를 먹은 뒤 한강 주변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으로 향하던 중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중심 도시와 조금 떨어진 한강 주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나 편의점, 심지어는 병원과 같은 인프라 시설이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간판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파리 중심가가 아닌 이상 밤 9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데 한국은 강변공원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강공원 의자에서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그저 평범한 공원 근처에 이런 인프라 시설이 모두 운영될 수 있냐며 당황했지만 태민 씨는 한강공원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심 근처, 심지어는 지방의 도시들을 가더라도 이러한 생활편의 시스템들은 너무나 쉽게 마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짧은 한강 산책을 마친 뒤 태민 씨는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은 자신의 기숙사에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뒤 새벽까지 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살아생전 처음 한국의 고등학교 기숙사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평범한 기숙사라고 했던 태민 씨의 말과는 달리 처음 경험한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프랑스의 고등학교 기숙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호텔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로비부터가 고급 호텔 수준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조명, 편안한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기숙사를 출입하는데 전자도어락으로 출입하는 모습은 정말 SF 영화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민 씨는 자신이 부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태민 씨가 머물고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코인 세탁실, 심지어는 기숙사 내부에 의무실과 수영장까지 있어서 그저 그런 평범한 기숙사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기숙사 각 층마다 있는 공용 주방과 휴게실이었어요. 최신 가전제품들이 구비되어 있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방에는 개인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있었어요. 하지만 태민 씨는 이러한 기숙사 시스템이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을 했고 저와 친구들은 태민 씨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지내던 프랑스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매일 아침 벌레들이 기숙사 바닥을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침 세수라도 하려고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잠을 자야 했고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만 있어서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샤워실은 더욱 심각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 않으면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등학교 기숙사는 그저 손가락 하나로 물을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더군요. 게다가 수압도 강하고 온도 조절도 자유자재였어요. 그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가난하기커녕 프랑스의 생활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부유한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조차도 프랑스와 수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고등학교 기숙사 바로 옆에 편안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이 근접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 비용 때문에 기숙사와 고등학교가 떨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서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것에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로 45분이 걸렸고 버스가 자주 연착되거나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국의 기숙사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겪을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등교 시간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몰려서 버스를 탑승하는 학생들 때문에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지 못해 지각한 적도 많고 택시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지각하는 날이면 거의 학교에 9시가 넘어서 도착하기 일쑤였는데요. 반면에 한국의 고등학교 기숙사 버스 정류장은 이미 수십 대의 택시들이 학생들을 위해 대기를 하고 있던 것은 물론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휴대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어서 버스를 탑승하기에 너무나 편리해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숙사에서 지낼 때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항상 추운 겨울날 찬바람을 맞으며 30분이 넘게 버스를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휴대폰 앱을 확인하다가 버스가 도착하기 5분 전이라는 알림이 뜨면 그때 정류장으로 향하면 되더군요. 고등학교 기숙사 근처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한국은 도시 어디에서나 이러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나 편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디지털 선진국답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교통 상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평범한 길거리에서도 놀라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확실하다며 한국을 무시하던 친구들은 태민 씨가 안내해주는 고등학교 기숙사 편의시설에 점점 할 말을 잃었고 이는 늦은 시간 서울의 번화가 길거리에 도착하자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태민 씨의 기숙사에 잠깐 짐을 풀고 저녁 8시쯤이 되어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던 저는 태민 씨의 뒤를 따라 번화가로 향하면서도 지금 눈앞의 상황이 현실인지 의문을 표했는데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저녁 6시가 넘어가면 통행이 금지되는 스트리트 구역이 생길 정도로 치안에서 너무나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특히 파리 외곽 지역에서는 해가 지면 거리를 혼자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겨져요. 놀랍게도 한국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길거리에 반짝이는 불빛은 물론 낮보다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낮보다 더욱 활기찬 기운마저 느껴지는 듯했고 실제로 번화가 길거리에는 치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듯 길거리에서 마술 공연을 하거나 음악 공연을 하는 기상천외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당황하고 있는 저와 친구들의 모습에 태민 씨는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일상을 전혀 누릴 수 없냐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와 친구들은 그런 태민 씨의 반응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프랑스는 한국과 비교를 해보니 완전한 후진국의 나라 그 자체의 모습이었고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길거리에서 경찰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한국의 치안 상황은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참을 정신이 팔려 길거리를 구경하던 사이 저는 순간 발을 헛디뎌 가로등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건 아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욱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완전히 두 동강 나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평소 시력이 마이너스 7.5 디옵터로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과 함께 난시 증상까지 가지고 있던 저는 끼고 있던 안경이 사라지자 도저히 앞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난시에 따른 또 다른 증상인 두통까지 나타나 알 수 없는 당혹감이 몰려왔어요. 특히나 이제 졸업여행의 1일 차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6일의 일정을 안경 없이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분명했고 저는 졸업여행이 제 실수로 전부 무너져 내렸다는 현실에 억울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막막해하고 있던 그때 앞서가고 있던 태민 씨가 뛰어오더니 저의 안경을 확인하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였는데요.
저는 순간 태민 씨가 무슨 장난을 치려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어진 태민 씨의 말은 귀로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민 씨는 부러진 안경을 확인하더니 저에게 혹시 원하는 스타일의 안경이 있어? 라면서 뜬금없는 안경의 취향을 물어보았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잠시 3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어? 라는 당황스러운 제안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걱정하던 친구들은 시간은 낼 수 있으나 피에르의 안경이 부러져서 어딘가로 가기에는 어렵다며 저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태민 씨는 자신을 따라와 달라는 말과 함께 바로 근처에 있던 안경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프랑스에도 안경점이 길거리에 존재는 하고 있으나 안경을 새롭게 맞추려면 예약을 하는 것과 함께 예약금까지 걸고 무려 3개월 이상의 제작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에 바로 옆에 있던 안경점에 들어가 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뜬금없이 태민 씨는 안경점에 들어가자마자 저의 부러진 안경을 안경사에게 내밀더니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냐며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태민 씨에게 어떻게 난시용 안경을 30분 만에 제작할 수 있냐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태민 씨와 대화를 주고받던 한국인 안경사 박승호 씨는 능숙한 영어로 15분도 가능한데 더 빨리 해드리겠습니다며 뿌듯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새롭게 안경에 렌즈를 제작하고 맞추는데 시력 검사까지 포함해 15분도 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안경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이러한 한국 안경점의 상황은 프랑스와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난시용 안경이 아닌 일반적인 안경도 한개월 정도의 제작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아무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2주 미만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착용하던 난시용 안경은 프랑스에서는 난시용 렌즈 제작 전문 안경점을 가야만 제작을 받아주는 안경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평범한 길거리에 있던 안경점은 난시용 안경뿐만 아니라 근시용, 특수 렌즈 안경까지 15분에 제작할 수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군요. 박승호 안경사분은 이제 안경에 렌즈를 맞춰드릴 테니 잠깐만 의자에 앉아 있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셨고 저의 옆에 있던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국의 안경점 내부를 연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는 습관 때문인지 제 친구들도 대부분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안경점 제작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프랑스의 안경점보다 훨씬 종류도 많고 쾌적한 안경점 내부에 깜짝 놀랐던 것이었죠. 안경점 내부에는 최신 시력 검사 장비들이 즐비했고 안경테의 종류도 수백 가지가 넘어 보였습니다. 특히 각 안경테마다 가격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시착해 볼 수 있는 거울과 조명 시설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약 15분 뒤 저의 새로운 안경을 들고 나오신 박승호 안경사분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넸는데요. 제작 비용까지 포함해서 4만 원인데 학생처럼 보이니까 1만 원 깎아서 3만 원만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안경 제작 비용이 평균 400유로 약 54만 원을 넘어 난시용 안경으로 제작하면 700유로 약 95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제작 속도가 비교되지 않게 빠르면서도 말도 안 되게 저렴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박승호 안경사분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진짜 3만 원이 맞냐는 질문을 했지만 안경사분은 더 저렴하게는 못 해드려요라며 유머러스한 농담만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안경사분의 말을 들은 제 주위 친구들은 그 순간 당황해서 침묵하더니 이내 자신들의 안경도 새롭게 맞추면 안 되겠냐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피에르,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프랑스에서 안경 하나 맞출 돈으로 여기서는 몇십 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 라며 흥분했고 소피는 내 안경도 좀 낡았는데 이 기회에 새로 맞춰볼까? 라며 벌써 안경테를 고르고 있었어요. 앙투아는 스마트폰으로 환율을 계산해 보더니 3만 원이면 20유로도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돼?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를 포함한 친구들 4명은 한국의 안경점에서 전부 새롭게 안경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50유로도 되지 않는 돈으로 더 튼튼하고 예쁜 안경을 맞출 수 있겠냐면서 이건 기회라는 말을 했고,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새로운 안경을 자랑하며 한국의 안경점 시스템을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안경을 착용하고 거울을 봤을 때였는데요.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저는 항상 렌즈가 너무 두꺼워서 안경을 끼고 거울을 보면 눈이 너무 작게 보여서 못생기게 느껴졌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안경점에서 제작한 안경은 고밀도로 렌즈가 압축된 것인지 제 눈의 크기가 거울에 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승호 안경사분이 설명해 주기로는 한국에서는 1.74 고굴절률 렌즈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같은 도수라도 훨씬 얇고 가벼운 렌즈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고급 렌즈를 쓰려면 추가로 200유로 이상을 더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기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친구들도 저마다 자신의 새로운 안경을 착용하고 거울을 보더니 어떻게 이런 미친 나라가 있었냐며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고, 옆에 있던 태민 씨는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인데 프랑스에서는 신기할 수도 있겠다며 겸손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안경을 한 개 맞출 비용으로 한국에서는 무려 30개가 넘는 안경 제작이 가능했고, 이는 현재 한국과 프랑스의 기술력이나 경제 효율성의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었어요. 안경이 부서지는 사건을 겪기는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롭게 맞춘 안경으로 더욱 편안한 졸업 여행 일정이 가능했고, 한국의 안경점에 들린 김에 여분의 안경을 몇 개 더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다면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기술력과 경제성이 있기에 저는 한국에서의 안경 제작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경사 분의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단순히 안경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경 착용법, 관리 방법, 심지어 얼굴형에 맞는 안경테 추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안경점에서는 돈을 내고도 이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데 말이죠. 그 후 태민 씨와 함께 약 일주일 동안의 한국에서의 졸업여행 일정을 경험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경복궁과 창덕궁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어요. 궁궐의 아름다움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궁궐 바로 옆에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서 있으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부산으로 KTX를 타고 이동했는데 고속철도의 속도와 편안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랑스의 TGV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보며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제주도로 날아가 한라산 등반을 했어요.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특히 제주도 내에서의 교통 시스템과 관광,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서 감탄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강남과 홍대 지역을 탐방했어요. 각 지역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가 있으면서도 모두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홍대의 젊은 문화와 에너지는 파리의 어떤 지역보다도 역동적이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한국의 전통시장인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쇼핑 문화와 다양한 먹거리들, 그리고 상인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일정으로 한국을 여행한 다른 친구들도 여행의 마지막 날 모두가 모였을 때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마리 두부아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 24시간 응급실은 물론이고 동네 병원도 밤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어.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고, 줄리앙 모로는 지하철 시스템이 파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확해. 심지어 지하철역마다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다니 라며 감탄했어요. 클로에 베르나르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이야 라고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이민을 오면 안 되겠냐며 투정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은
제가 한국의 안경점에서 겪은 일을 말해주자. 자신들도 지금 가서 안경을 맞추겠다며 난리를 치기도 해서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죠. 앞으로 언제 또 위대한 선진국인 한국을 방문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한국 여행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정말 높은 나라였어요. 효율성과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이 모두 갖춰진 사회였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교통 시스템 모든 면에서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과 배려심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의 졸업 여행이 아쉽게도 종료된 지금 저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의과대학으로 진학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프랑스보다는 현재 제일 살기 좋고 치안도 안전한 기술 선진국인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평범하고도 기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네요. 현재 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의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태민 씨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작은 안경점에서 시작된 놀라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